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시경에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다루는 시간. 요즘에 유튜브의 최고 핫스타 조선일보의 손진석 기자가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손진석 기자 이미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일보의 파리 특파원 4년 동안 가 계셨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를 다루는 위클리 비즈 편집장도 지냈습니다. 그 밖에 제가 또 빠뜨릴 만한 소개 또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소개를 하신 겁니다. 예. 예, 유럽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소 비판적이고 좀 걱정스러운 지적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애정이 넘칩니다. 넘치는 애정으로 예리하게 보는 유럽 경제 얘기 같이 해볼 건데, 아무래도 유럽 중에서도 파리 참 중요한 거 빠졌습니다. 제가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었더니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사실은 이 문제가 최근 미국에서도 관심이고 유럽 스스로도 관심입니다. 이거 책 한 권에 잘 정리되어 있는 책. 많이 팔렸다면서요? 꽤 나갔습니다. 좀 더 팔아야죠. 네. 네, 이런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애정 넘치는 파리 얘기부터 시작할 텐데,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프랑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네. 어떤 외환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자료 봐도 일단 외환위기 예고부터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베일아웃이 뻥 나오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 경제가 워낙 이제 빚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이 빚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이 빚을 줄이려고 하는 이 시도와 노력,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국민적 반발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큰 손들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프랑스 경제가 왜 이렇게 나빠졌고 왜 이렇게 빚이 많아졌는지 이제 요거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어떤 근로 형태와 맞물려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좀 적게 하고 여유 있게 한다는 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특질이라고 이렇게 우리도 많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단지 어떤 문화적이거나 관습적인 거에 지나지 않고 이게 사회 시스템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오늘날의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제 프랑스 경제가 이제 왜 이렇게 외환위기 얘기까지 나올 만큼 나빠졌는지 이제 실태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인들이 왜 일을 적게 하는지, 그게 이제 과연 또 일을 적게 하고 싶어서 적게 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중요한 있는 문제죠. 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지 이런 어떤 놀기 좋아해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어떤 경제적인 여파를 끼쳤고, 근데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거냐,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띄워놓은 기사 봤더니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좀 경고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정부 붕괴 위기에서 엄살이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엄살이긴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 에릭 롱바르라고 이 재무장관이 이게 이제 이 IMF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파장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날 오후에 살짝 말을 주워 담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부총리인데 본인 입에서 IMF 구제금융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이거는 어떤 이제 빚과 관련돼 있습니다. 빚과.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도대체 얼마나 빚이 많냐, 이제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부채 시계라는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얼마나 빚이 늘고 있냐,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시간으로 바로 나오네. 이제 뭐 계속 올라가네요. 저희 뭐야, 지금 숫자가 하도 커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저게? 지금 이제 프랑스 국가 부채가 지금 현재 시간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국가 부채가 지금
3조 4천억 유로대가 됩니다. 유로로 3조 4천억이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3조에다가 동그라미 3개 붙이면은 한 3천조.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나쁘기 때문에요. 이제 한- 원화 가치가 낮기 한 때문에 5천조 되겠다, 그죠?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아, 5천조 원이 넘을 정도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GDP 대비해서 이 국가채무가 이제 올해 115%가 된다. GDP 대비 115. 115% 되고 프랑스 국민 한 명당 이제 5만 유로. 5만 유로. 그렇죠. 5만 유로면 그것도 쉽게 생각해서 동그라미 3개 붙인다 그러면은 예. 1인당 5천만 원. 아, 거기다가 약간 더하면은 예. 거의 1억 가까이. 그럼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시면은 한 2초가 안 돼서 10,000유로가 늘거든요. 근데 10,000유로가 1,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치, 근데 그게 2초가 안 걸린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아래에 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이게 올라가고 이거는 뭐냐면 국채 이자를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갚는 돈인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450억 유로가 좀 넘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450억 유로면 7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자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채 빚에 빠진 것보다 더 험한 상황. 그렇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재무장관 입에서 IMF 구제금융이라는 그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그 표현은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매 예. 시간 180억 지금 늘고 있다. 네, 네. 엄청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매일도 아니에요. 매 예. 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국가 신용도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거를 이 단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국채 금리인데요.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보시죠. 바로 어제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 어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프랑스 국채 금리가 이제 프랑스가 어디 있냐? 10년물이잖아요. 10년물의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3.54%예요. 아, 근데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탈리아가 3.64로 얼마 차이 안 나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러네. 지금 스페인을 보면은 스페인이 3.36입니다. 이게 옛날에 뭐 이게 되게 문제 많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스페인이 이제 재정이 나쁜 나라 되게 유명했는데 그렇죠. 지금 스페인보다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더 높다는 거는 프랑스의 신용도가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그렇죠. 국채를 발행하려면 이자를 더 준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탈리아하고도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 그러게요. 차이가 안 나는데 프랑스 그때 문제 네. 많았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전부 다 네. 프랑스보다 낫네. 지금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프랑스보다 지금 현재로는 살짝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 응. 올해 안에 이탈리아보다 이렇게 좀 응. 프랑스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간단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이게 진짜 심각하네. 이렇게 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어떠냐? 이제 이거를 볼 건데요. 자, 최근 한 5년간을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2020년에 마이너스 7.9%예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다안 좋았을 때 다 안 그때죠. 좋았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반등을 얼마나 했냐? 네. 내려간 것만큼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반등은 했지만. 7.9가 떨어졌는데 6.8만 그렇죠. 올랐으니까. 그렇죠. 어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 때 내려간 폭보다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더 폭이 큽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 많거든요. 결국 까먹은 거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2022년에 2.5% 뚝뚝 떨어지네요. 계속 떨어지고 작년에는 마이너스 아예 하고.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5년 사이에 프랑스 경제가 0.7% 증가를 했습니다. 5년 사이에 0.8%. 0.7%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5년 동안. 5년 동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올해 0.9% 정도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1년이고. 예, 1년치인데 그것도 성장률이 낮다고 난리거든요. 난리죠. 난리잖아요. 근데 5년 동안 0.7% 성장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장사 헛한 거지.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가장에 벌어오는 돈이 5년 동안 0.7% 늘었다.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느끼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물가도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뭐 프랑스가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내리 역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상황이 정말로 안 좋은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준비한 사진이 이거 먹고 놀자 판이네. 네네네. 프랑스 사람들 항상 좀 여유가 넘치고요. 먹는 거 중시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요. 저녁 한 번 먹으면 4시간 먹는데. 네, 뭐 길게 먹습니다. 점심도 뭐 한 1시간 반, 2시간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여유를 많이 즐기고요. 이제 와인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정말 즐깁니다. 그래서 거 좋아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표현해주는 그 압축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 주아드 비브르. 그러니까 영어로 삶의 기쁨? 예, 삶의 기쁨 영어로 하면 뭐 조이 오브 라이프 뭐 이런 건데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놀자판이다 이제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제 여유 있고 품위 있게 그렇게 이제 인생을 이제 즐겨보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오는 어떤 삶의 철학, 네. 태도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라는 데가 이제 가서 이제 조금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좋습니다. 땅이 좋아. 예, 좋아. 너무 좋아요. 뭐든 심으면 잘 자라. 그렇죠. 평지가 많고요. 그러게 굉장히 비옥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평지가 많다고 해서 산이 없냐? 뭐 피레네와 알프스라는 너무 멋있고 거대한 산이 2개나 있고요. 그리고 막 강들도 좋고 바다도 대서양하고 지중해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이제 좋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조이하고 살자. 이제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런 게 확 느껴집니다. 좀 이렇게 살아보고 그러면. 부럽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부럽고 그리고 국토가 작지도 않아요. 남한의 그렇죠. 한 네. 7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지리적으로 유럽이 중심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풍요로움, 부유함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도적으로도 보면은 이 영광의 30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트랑트 글로리오즈라고 이제 이게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30년 정도 그 사이에 프랑스가 엄청나게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독일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영광의 30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뭐 보시면 여기 르노 자가용도 있고 그렇겠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마셜 플랜을 그렇죠, 가동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유럽 경제를 키워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고성장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경제 성장이 빨랐던 거에 그거에 그 갇혀 있거든요. 상황이 바뀌고 했는데 유연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경제 시스템을 바꾸거나 이런 거를 등한시합니다. 이게 네. 그냥 당연한 거고. 네. 그때가 사실은 예외였는데. 예. 그때 기준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이때는 이제 일을 엄청나게 악착까지 하지 않더라도 꽤 잘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 시계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 도대체 이제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이제 요걸 한번 보시죠. 이제 OECD 회원국도 이제 자료를 제가 뽑아왔는데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1872 많이, 그러면 예. 연간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하루로 나누면 얼마나 되는? 대충 뭐 하여튼 이게 제일 높은 거라는 거죠. 거의 이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근데 네. 주목할 거는 우리나라도 연간 근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는 빨리 중이죠.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예. 언제적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2000이 훨씬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게 1872시간인데 2021년만 해도 1900시간이 넘어요. 이게 빨리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미국이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에 비해서는 일을 많이 합니다. 비슷하네요. 우리랑 별 차이 안 나네. 차이 안 납니다. 미국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742시간. 미국이 최소한 예. OECD 평균보다 많이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제 1600시간대. 일본 우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별로 안 하네요. 일본도 아르바이트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고도로 발전한 나라들 중에서는 비정규직들이 많은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겠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이 1500시간. 근데 프랑스가
딱 1,500시간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비교하면 연 한 300시간 일을 더 하는 겁니다. 300시간이면은 와 300시간이면 하루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 이상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근무 시간이 적고요. 그러네요. 독일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보다는 약간 더 근면하다는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독일이 더 적냐? 이거는 이제 이 사회 시스템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노조 문제 뭐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있나요? 약간 연관이 있는 건데 뭐냐면 독일은 이제 미니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니잡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저임금 이제 일자리인데요. 이게 이제 월 올해 기준으로 556유로 네. 고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 원 되는 건데요, 월에. 그 정도 이하를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혜택을 일부러 좀 사회보험 혜택을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질이 나쁜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단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독일에 많으니까 인당 평균의 근로 시간으로 보면 좀 낮게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보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프랑스에서는 노조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독일식의 미니잡 제도를 수용을 안 합니다. 수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더 많고요, 독일에 비해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근로 시간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더 높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더 근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의 자료인데요. EU에서 길게 보면은 제일 왼쪽 축에 있는 거는 이제 연간 근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축에 있는 거는 이제 주간 근로 시간인데요. 네. 지금 이제 길게 이제 장시간을 봤을 때 근로 시간이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이제 계속 조금씩 일을 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이제 일을 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일을 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좀 이상한 게 그냥 연간이든 주간이든 기준이 좀 다르긴 하더라도 기울기가 얼추 비슷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얼추 비슷하게 떨어지다가 저기 2019년 지나면서 기울기가 확 달라지는 건 이건 그거는 뭐예요? 이제 코로나 사태 그게 이제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런 거고 이제 그 끄트머리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에서 최근에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공휴일을 줄인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공휴일을 줄인다는 건 일을 더하게 한다는 건데 이제 국가 재정이 너무 나쁘니까 공휴일을 이틀을 줄이면은 그러면 세수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대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국가적으로 완전히 쉬냐 안 쉬냐.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제 그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줄이려고 하는 이제 공휴일이 어떤 거냐면 이제 부활절 월요일, 월요일이랑 부활절이 일요일이니까 부활절의 다음 날인 월요일을 그냥 자동으로 연장해서 이제 공휴일로 쉬어가지고 의무 연휴 뭐 이런 거네. 토일을 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 다음 월요일을 이제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5월달에 공휴일이 3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노동절이 있고요.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쌍시용이라고 이제 예수승천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5월이에요. 5월이어가지고 5월에 이제 공휴일이 3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휴가를 써가지고 이제 징검다리 휴가라고 있잖아요. 딱 맞춰서 몰아서 이제 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다리가 뭡니까 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도 징검다리 휴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또 퐁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표현을 써가지고 징검다리 휴일을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길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7월달에 가는데 그 휴가를 길게 가기 전에 5월달에 또 길게 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기 어렵다. 그래서 부활절 월요일하고 이제 이 5월 8일이니까 그 중간에 쭉 이어붙이지 못하게 중간을 딱 끊어먹는 거구나 말하자면은. 그렇죠. 2차 대전 승전 기념일 요거 2개를 없애자. 하루를 빼려면은 효과적이긴 하겠다. 네네. 근데
이게 근데 뭐 그냥 일하기 싫어요라고 말하기엔 좀 뻘쭘한지 국가 네. 정체성을 뭐 해친다 이러면서 네, 네, 반대한다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제 직후에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제 75%가 반대. 누군들 좋다 그러겠어요. 네. 나도 싫겠다 싫기는. 예.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반대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공휴일을 이제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최근 여론조사인데 요거는 75였던 게 84가 된 거네. 84%가 이제 아.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총리 너 나가가 72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공휴일을 이틀 줄인다는 거는 이게 이것만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내년 예산안에 이제 긴축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긴축 안이 이제 공휴일을 줄이는 것도 있고 뭐 퇴직한 공무원의 이제 후임을 뽑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 혜택 같은 거를 이제 동결을 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이제 반감이 크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와 바리루 총리가 이제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불신임 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내 직을 걸겠다. 네, 그거죠. 직을 걸고 그러면서 이 나를 만약에 이제 불심시키면 이제 국가 신용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국채금리 더 올라간다, 난리가 난다라고 배수의 진을 친 건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72%가 이제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니 그래가지고 이런 긴축안을 이렇게 이제 내놓을 거면은 이제 협의를 잘 하고 협상을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바이르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파리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바캉스를 안 가고 있던 사람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고 프랑스 경제가 어떻고 프랑스 시스템이 어떻다는 거를 이 말 한마디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될지 할 말이 없네. 진짜 이걸 어쩌면 좋지. 근데 이제 여름 휴가 길게 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하면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주 35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99년에 이제 주 35시간제를 시행하기 직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나왔던 화면인데요. 이제 35시간 일한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부러워했던 거죠. 예. 1999년에 우리도 주 40시간도 안 할 때 아닌가? 아니 아니었던 것 우리나라가 줄여가지고 주 52시간제를 하게 그러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차이가 많이 나긴 엄청나죠. 많이 나네. 그래서 이제 이게 98년에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이제 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한 5, 6년 정도는 이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꽤 있었어요. 이 제도를 시행한 게 조금씩 일하면서 일자리를 나눠 갖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취지가 한 몇 년은 이제 유지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제도다라는 이제 주장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을 보시면 이분은 누구냐면 자, 그 로랑 브롱스키 씨라고 이제 이 파리 근교에서 이제 기술 강소 기업을 경영하는 이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콰상스 플리스라고 이제 이게 뭐냐면 그 프랑스의 중소 중견 기업 연합회. 근데 거기 사무총장을 대표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만드는 회사가 이제 어쩌냐면 이제 직원이 한 50명 되는데 그 선박용 그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기술 기업이에요. 강소 기업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주 35시간 근무제는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법 중에 제일 바보 같은 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단순 노동은 35시간제에 의해서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기술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직종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운영상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대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술이 있는 직원을 일을 더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주 35시간을 프랑스 정부가 강제를 하기 위해서 35시간이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수당을
시간의 근로수당을 엄청 많이 주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의 수당을 많이 주는 만큼 그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고용보험료니 건강보험료니 이런 것도 더 부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사람을 추가적으로 많이 고용하고 싶은 열의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면 이 미스터 35시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 1998년에 이제 주 35시간 근무제가 이제 의회를 통과할 때 네. 그때 노동부의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무를 총괄한 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브 바루시라고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네노라는 인사 전문가인데, 네. 근데 이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네. 만나봤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35시간제 내가 만든 제도지만 이제는 유연하게 해야 된다. 내가 만든 제도지만은 그러니까 노사 합의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야 된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합의라는 거를 되게 중시하긴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든 회사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얘기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셀메르라고 색소폰을 만드는 프랑스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색소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는데 한국에서는 뭐 셀마라고 그러는데 셀메르거든요, 프랑스에서.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색소폰의 수요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높아요. 그때 바짝 많이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을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봄 되면 일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사람이 필요 없구나. 네. 그래서 이 셀메르라는 회사가 일을 어떻게 하냐면 가을에는 주당 한 40시간 넘게 일을 합니다. 봄에는 한 30시간밖에 안 해요. 그게 이제 집중 근로제 비슷한 거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를 주고 합의에 따라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미스터 35시간의 이제 어떤 그 어드바이스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왜 일을 적게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겁니다. 실업급여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 잘리기 전에 받던 월급 대비해서 실업급여가 몇 프로가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 프랑스에서 66%가 나옵니다. 66%.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요. 자, 일본은 33%죠. 근데 같은 서양권이라고 해도 달라요. 영국 보세요. 영국 17%잖아요. 17%밖에 안 줘요. 미국은 치명적이네. 9%죠. 그러니까 이제 실업 상태가 되면 굉장히 이제 그냥 죽으란 거네. 여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지금 이제 프랑스나 이제 스웨덴, 이탈리아 이런데 독일까지 해서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는 거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으로 받쳐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냐면 적극적으로 다시 구직을 하게 하는 열의가 좀 덜 생기게 하는 이제 그런 요인인 거죠. 근데 이게 공짜로 되냐? 공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정부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고용주가 이제 또 이렇게 좀 보태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비용입니다. 비용. 그렇겠다. 예.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직장인들이 늘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하다가 이제 커피 한 잔. 예, 커피 한 잔. 이제 프랑스어는 이제 뽀주 카페라고 그러고 이제 영어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 뭐 이런 건데요. 이제 프랑스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뽀주 카페를 일과 시간에 한 4번 5번 이렇게 갖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 한 번 하면 10분, 20분, 30분 그냥 이게 수다 떨면서 차 마시면서 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일단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원래가. 원체 말을 하기도 좋아하고요. 근데 뭐 그 자체를 뭐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뭐 이 뽀주 카페 정도야 뭐 애교로 받을 수도 있지만 프랑스에서 되게 병폐가 뭐냐면 병가를 악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병가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가짜 진단서를 내고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누울자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건데 대체로 프랑스에서 이제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 한 병가를 냈을 때 급여의 한 5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정부에서 보조로 나와요. 사회보험 혜택, 사회보장 혜택으로. 그리고 한 40% 정도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조금 이제 편차가 있긴 하지만 고용주가 부담을 해줘요.
진단서를 내고 그러면 월급 대비해가지고 한 90%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손해가 없는 거네. 별로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얼마나 아프냐 이 정도에 따라서 병가를 아주 길면 3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짜 진단서를 내고 병가 내고 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3년이면 거의 이중 취업해도 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그 역시 공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사회보장 혜택 그러겠죠. 이런 게 이제 그러겠죠. 다 그러겠죠.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되게 어떤 근로자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도 우리를 따라 배우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연결 해제 권리라는 겁니다. 주말에 전화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고 모바일 시대가 네. 되면서 이제 퇴근 이후에도 뭐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이메일 오고 뭐 그렇죠. 문자 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프랑스란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2017년에 노동법에 이제 조항을 넣었어요. 이 연결 해제 권리라는 걸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사 합의로 그래서 퇴근 이후에 이제 그 모바일 온라인 연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노사 합의로 해서 규정을 정해야 된다. 아예 규정이 아예 없으면 아예 못한다.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노동법 조항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부족한가를 풍자를 하는 카툰인데요. 지금 이제 뭐가 됐냐면 이 연결 해제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제 CEO죠 여기 있는 분이. 그러니까는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 하면 될지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이해는 하면서도 프랑스 안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풍자와 조롱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 비슷한 게 아마 그 드라마 그 에밀리 인 페리스에서도 이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막 벌어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싹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쩌냐면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제 그 조직의 관리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휴가 동안에 이메일이나 문자나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8%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 이제 어떤 비현실적인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자라고 이제 하는 건데 물론 상징적으로 노동자 권리, 근로자 권리를 좀 제고를 하자 이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비현실적인 거죠. 그게 그냥 뭐 우리 송 기자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얘기들이죠. 그런 이제 프랑스 사회가 이제 여기서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까드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까드르가 뭐냐면 이제 어떤 조직의 관리자를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프랑스식 표현인데 그게 보통의 근로자하고는 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이제 한국에 임원하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 주 35시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한 업무. 모든 사람이 다 35시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눈에 안 보이는 계급 사회거든요. 이 까드르가 된 사람들은 이 연결 해제권도 대부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주 35시간 당연히 아닌 거고 이원화돼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대신에 그런 거거든요. 돈은 엄청 많이 받고. 더 받고. 그냥 누구나 사회에서 이제 막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연금 적당히 받고 주 35시간 일하겠다라는 어떤 초이스가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높이 올라가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도 이게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도록 일하고 까드르 될래? 아니면은 그냥 대충 살고 대충 받을래? 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어떤 그 요체. 그게 이 데이터에 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금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직업이 있을 때 소득 대비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연금을 몇 프로를 받냐 이건데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하고 영국은 이게 한 55% 정도예요. 절반이 약간 넘네요. 약간 넘는 건데 근데 프랑스는 어쩌면 70%가 넘거든요. 3분의 2 이상 4분의 3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봉을 한 1억 정도 받는 사람이 퇴직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일 안 하고 대충 이 7천만 원 예, 이상, 연금을 7,500만 원. 한 7천만 원 넘게 준다. 그러면 일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너 이제 일하지 마. 근데 1억 받던 사람들한테 근데 연금으로 한 5,500만 원 줄게. 그러면 아 이거 일을 해야 돼 그만둬야 되는데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하고 이 독일, 영국의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 차이가 굉장한 거죠. 딱 그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상당히 진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이제 회사에서 조직에서 근데 일하는 횟수만 채우면 퇴직해가지고 연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 나는 그냥 뭐 그냥 여유 있게 일하겠다. 너무 막 빡세고 열심히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것도 에밀리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에밀리랑 직장 동료가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말이야 그렇게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연금 받아 먹고 사는 게 꿈이야. 뭐 대충 그렇죠.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 사고 방식이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연금으로 이렇게 노후가 보장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쩌냐면 하루라도 빨리 퇴직을 하고 싶어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이 높은 연금 소득 대체율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공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이 쌓이고 이런 건데 경제 성장이 옛날처럼 계속 잘 될 때면 모를까?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5년간 0.7% 성장하는 경제에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게다가 얘들도 저출산일 거 아니야. 저출산이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낮고 이제 유럽 중에서는 그래도 출산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인구 요인보다는 이제 프랑스 같은 역시 경우는 저성장의 요인이 훨씬 더 큰 걸로. 저성장이 굉장히 큰 거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학계 출산율이 1.8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꽤 괜찮네요.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거 뭐 되게 부러운데 우리가 지금 출산율 1.8을 만들면은 거의 구세주 났다 할 뿐인데.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큽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 둘째하고 셋째를 낳았을 때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차이를 엄청나게 많이 둡니다. 조금 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까지 나오면 내리 셋째까지 낳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까지 나오면 셋까지 낳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수당차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인구의 이미 한 10%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다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문화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겠구나.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공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높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 보니까 참 비교된다 정말. 지금 이제 프랑스가 이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쓰는 재정의 나라 돈이 GDP 한 15%거든요. 이건 소득 대체율이 아니구나. 이거는 나라가 지급한 돈 15%예요. 근데 1년 예산의 15%가 아니고 GDP의 15%예요. 그럼 프랑스 GDP가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0조 원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적어도 600조 원대. 그렇죠. 600조 원대를 일단은 그냥 연금을 주는 돈으로만 때려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600조면은 프랑스의 예산의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은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이 프랑스는 그 예산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긴 하구나. 그 GDP의 절반 이상을 1년 예산으로 잡아요. 미치겠다. GDP의 절반 이상이 잘 예산이요? 봐요. 잡아요. 좀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부 예산의 범위가 조금씩 다 다른데 프랑스 그렇겠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 총 지출 개념으로 했을 때 이제 GDP의 한 58, 9%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 공기업 이런 거 다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뭐 그 범위가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대거든요. 20%대인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프랑스가 이제 GDP 대비해서 이 사회복지에 쓰는 돈이 한 31% 됩니다. 근데 주요 선진국에서 30%를 유일하게 넘는 나라예요. 근데 한 31% 되는데 근데 연금이 한 15%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복지에 쏟는 돈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연금 주는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OECD 평균이 7.7%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OECD 평균의 절반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센티지로 표현해서 그렇지 액수로 하면 600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렇죠. 진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포스터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어떤 심장 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크롱 대통령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걸 낮추자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국가적인 근간이기 때문에. 근데 재량은 나쁘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은퇴 시기를 늦추자.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노란 조끼였나? 아니 노란 조끼는 그 이전이고요. 그 100만 명, 몇 백만 명씩 튀어나왔던 게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랑 사회 시스템이 다른 걸 하나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프랑스에서는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22.5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낮죠. 훨씬 낮죠. 왜냐하면 누구나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징병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고졸자도 꽤 되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건 고졸자건 간에 하여튼 젊은 애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직장인이 되는 나이가 22.5세밖에 안 돼요. 근데 전에는 62세에 퇴직을 했거든요. 40년 일하고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누구나 또 대학을 가잖아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게 27, 8살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40년 일하고 퇴직한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그 거부감이 크거든요. 이게 40년 일한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는 그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네. 예, 그걸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국가 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2년 더 일해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은퇴를 하루라도 빨리 하기를 기다리면서 수십 년을 살아요. 근데 그거를 2년 놓친다고 하니까 이제 싫다는 거고. 근데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카툰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22살짜리들 왜 22살짜리들이 이제 이때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다는 거예요. 22살짜리들이 봤을 때 이제 65, 67 먹어서까지 저렇게 일하고 있으면 젊은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좌절을 한다. 이런 거죠. 그냥.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60이 넘으면 놀아야지. 연금 받고 놀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걸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60 넘고 저렇게 일하니까 우리가 일할 게 없어가지고 탱자탱자 놀고 있지. 우리 일자리를 저 사람들이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체계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네. 2차 대전 직후부터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요. 60-70%대였으면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더 일을 오래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어떤 그래서 사람들의 집단적인 국민들의 집단적인 행동들 어떤 나라의 특징 이런 거는 그냥 기질이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대체로 보면 제도가 만드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내 친한 아버지가 그랬고 친한 아저씨가 네. 그랬고 형들이 그랬고 저 형 뭐 그냥 연금만 갖고도 탱자탱자 네. 잘 사네 그러면은 그렇게 네. 가는 거고 그렇죠. 저거 갖고는 택도 없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말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연금 개혁에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라는 네. 게 이제 이 카툰 한 장에 딱 들어 있는 그렇겠네요. 그런 네.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뭡니까?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일을 덜 해도 되거나 또는 일을 덜 하고 싶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뭐냐면 제일 위에 여기 보면은 이 그 노란 선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 선은 이제 정규직들입니다. 정규직들의 근로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왼쪽
왼쪽에 있는 세로축을 보시면 되는데요. 40시간 약간 넘는. 40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유럽 전체의 이제 데이터긴 한데 프랑스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 35시간 이제 하고 아까 보셨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유럽들 전반적으로 이제 근로 시간이 한 30시간대 후반이라고는 하지만 네. 정규직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규직들은. 근데 제일 아래 파란 선을 보면은 이제 파트타임 워커들,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은 일주일에 한 20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중간에 빨간 선은 장기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빨간 선은 뭘 보셔야 지표를 뭘 보시냐면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비정규직들의 비율이거든요. 아, 이게 퍼센트예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게.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일하는 시간은 길게 20년이 지나도록 거의 똑같네. 변화가 없는데 네. 근데 변한 건 뭐냐면 비정규직이 확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인당으로 봤을 때. 그러네. 그렇죠. 평균 나누면 결국은 줄어들게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되면. 진실인 거예요. 이게 EU에서 스스로 만든 자료예요. 이게. 아.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일을 덜해도 유럽이 일을 덜해도 되는 어떤 패러다이스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규직은 실제로는 빡세게 산다. 그게 그래도. 아니고 정규직은 그런 대로 빡세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 기업들이 정규직을 못 쓰는 거구나. 정규직을 잘 못 쓰고 저임금 일자리 아르바이트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때우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이제 보호 수준이 높고 정규직을 한 명 고용을 하면은 이제 비용으로 고용주가 지출해야 될 돈이 많으니까 근데 경제 계속 저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렇게 고품질 일자리 정규직을 많이 제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그 일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이게. 그렇겠다. 아, 진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보면은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제일 위에 빨간 선은 비정규직들이에요. 그 제일 아래 이렇게 노란 선은 정규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들은 더 일하고 싶어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네. 그 이제 가운데 파란 선은 전체 평균이고요. 근데 비정규직들은 한 20% 30% 정도가 일을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그쵸. 시켜주니까 못하는 그런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뭐 유럽이 엄청난 뭐 대단해가지고 일을 적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비정규직들은 일을 더 해가지고 수입을 더 늘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 미국이랑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유로존이죠. 유럽을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거는 뭐냐면 분기당 이제 근로자 한 명의 이제 평균 근로 시간이에요. 계속 그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뚝뚝 떨어지네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제 노란 선으로 우상향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네. 고용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고용률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제 네. 고용률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그 오른쪽 세로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52%에서 그렇죠. 6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고용률이 장기 추세로 올라갔는데 근로자 1인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거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저임금 일자리, 질이 낮은 일자리는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예, 조금씩만 일하는. 아까 그 그래프의 변형이구나. 그렇죠. 같은 그래프구나. 같은 어떻게 그래프인데. 보면은.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미국이랑 단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그래. 자, 미국을 보시죠. 미국은 어때요? 보면은 같이 움직이는구나. 같이 움직이죠. 지금 미국은 보면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고용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충격이 네. 커가지고. 근데 그 이유는 장기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보면은 그 고용률이 올라가면서 일하는 시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떠냐면 정규직도 이제 일자리 보호가 좀 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물론. 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너무 크죠.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 늘리니까 이렇게 고용률이 올라가는데 일하는 시간 줄어들고 이제 수입도 줄어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미국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냥 고용주가 좀 뭐, 상황 나빠지면 you're fired 이렇게 할 수 파이어도 그럼 있으니까. 끝나니까. 근데 그게 좀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채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여유 있으면 네. 채용하고 여유 없으면 그렇죠. 쫓아내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우리가 쫓아낼 수 있으니까 많이 뽑는 거예요. 그냥. 이건 철학의 차이인데. 그렇지. 근데 유럽에서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져도 정규직을 한 명 들여놓으면 부담이 크니까 못 내보내니까. 약간 저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어떤 문화적인 차이, 제도적인 차이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유럽하고 미국의 경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제 이게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많이 진짜로. 하고 이제 뭐 일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한 2, 3일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활성화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주일에 이틀 예. 일하고 3일 일하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유럽은 그런 초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약간 감안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못하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투잡 뛰니 쓰리잡 뛰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는 내가 투잡 쓰리잡 뛰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뛴다라고 하는 그런 비정규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를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 부담률은 GDP 대비해서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를 낸 거의 합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국민 부담률이라는 이 데이터를 왜 산출을 하냐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만 이제 이 공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보험료도 떼고 그렇죠. 건강보험료도 떼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얼마를 떼가냐. 네. 이제 이거를 국민들이 이렇게 떼는 거의 합계를 GDP 대비해서 본 건데,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30%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한 21년 사이에 더 줄어들었어요. 더 줄었네요. 줄었어요. 근데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40%가 넘잖아요. 그러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근데 이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건데요. 일단은 이제 일하는 시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뭐 정규직들도 이제 유럽에서 보면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화기도 하지만, 국민 부담률이 높다는 거는 일을 많이 해도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빠지는 거예요. 게 많은 거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어쩌냐면 이제 복지 수준이 낮아요. 그렇죠. 복지 수준이 낮은 대신에 이 국민 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진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이게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40%가 넘어버린 이거는 분명히 경제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안전망이 튼튼하면은 활력은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복지 수준이 좋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슨 그 실업급여에 이제 소득 대출 이렇게 놓고 연금 많이 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공짜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옛날만큼 성장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이미 이 국민 부담률이 영국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금 30%가 그러니까 넘어요. 30이 넘는다. 넘는데 이거는 지나치게 높아지면은 단기적으로는 복지 좋아졌네 할 수 그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다 성장 멈추고 우리는 저출산은 얘들보다도 더 심하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죠. 당장에는 이게
국민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는 뭐냐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당장에 들어온 일해봤자 보람이 네. 없다.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다는 네. 거죠. 당장에 쓸 돈이 줄어드는 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국가에서는 우리가 많이 뭔가를 해결해 줄게라고 하지만 그 비용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조선모사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미국은 좀 낮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너무 높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정도에서 더 높아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사람들이 일을 왜 덜하고 하냐 이제 이게 단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요.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자 위에 동그란 점 있잖아요. 네. 동그란 점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청년 실업률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그 마른 목골로 이제 네모난 점이 있는 네. 거는 이게 뭐냐면 25세 이상 전체를 말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성인 실업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특징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이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가 실업률 자체가 높기도 하지만 청년 실업률하고 전체 실업률하고 격차가 괴리가 크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 격차가 적잖아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적죠. 굉장히 적게 나오는구나.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커요. 프랑스, 영국하고 한국, 일본하고 격차가 네.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자 프랑스를 보시면 이게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다 되잖아요. 근데 전체 실업률은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얘기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을 취업을 잘 안 시킨다는 얘기죠.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니 우리보다 윗세대들은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연금 혜택 누리고 고연봉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임금 일자리에 얼른 뛰어들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은 엄청나게 높고 전체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이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많이 해준다. 자기 직장이나 국가에서 너를 많이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플러스는 있는 거지만 그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성장이 정체가 되면 국가적으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젊은이들을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이 격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거죠. 되게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격차가 되게 적은 거네요. 진짜. 그럼요.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젊은이들은 좀 약간 박탈감 같은 거 예, 느끼잖아요. 예. 우리가 그 박탈감 얘기 나오는 걸 떠올려 봤을 때 프랑스에서 느끼는 거는 뭐 대충 네.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윗세대들이 엄청나게 잘 살거나 그러지 않았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거지만 이제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오래된 나라들이고 아주 옛날부터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나 이런 게 세대별로 서로 다르고 거기 그래가지고 맞춰져 있는데.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얼른 정규직에 진입을 못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도 얼른 진입을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노는 거를 그치. 그렇게 막 그렇게 이 노는 걸 싫어하고 그러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나는 일단 있을 거야라고 버틸 거야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우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 실업률하고 청년 실업률하고의 이 엄청난 괴리. 그리고 이제 정규직 한 명 고용을 하면 이제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젊은 정규직을 채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게. 네. 그렇지. 또 네. 직장 입장에서 못 잘라내니까 네. 신중에 네. 신중을 기하는 거고. 신중을 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엄청 좋고 사람이 많이 필요해도 조금씩 조심. 예,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더 우월하냐 뭐 열등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이 모바일 디지털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미국 시스템처럼 경기 좋으면 확 뽑아가지고 임금 확 주고 좀 어려우면 좀 넌 나가 있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좀 더 역동적이긴 한 거예요. 산업 시스템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를 부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조금 정체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게 이 이유 중에 하나겠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이거 아까 나왔던 이 프랑스와 바이루 이 프랑스 총리인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 부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 바이루 총리가 베이비 부모들의 안락한 편안함에 대해서 네. 개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니네는 좋을 때 엄청 누려놓고 너네 자식 세대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긴축하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느냐. 너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프랑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도 직면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데 네. 그리고 바이루 총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다 공감이 가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9월 8일에 잘리겠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를 잘 봐야 되냐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런 분석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극우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극우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년, 15년 전에 이제 막 밀고 들어올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떤 캐치프레이즈만 내걸었냐면 이제 이민자들을 이제 그죠. 컨트롤하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게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지지율이 올라오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제 극우 정당이 실제로 이제 정권에 참여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벌써 지금 8개, 9개 되거든요. 이탈리아 뭐 등등 해가지고. 핀란드도 그렇고. 네, 네. 있어요. 슬로바키아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극우 정당들이 이제 요즘 스탠스가 뭐냐면 경제 정책을 많이 내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자 컨트롤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정도로 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극우 정당들이 주장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퍼주기예요. 퍼주기고 세금 깎아주기 해가지고 이 국가 재정을 나쁘게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집권 세력은 중도파거든요. 중도파인데 마크롱. 예. 그 소수예요. 근데 좌파도 돈을 풀자고 그러고 그죠. 극우도 돈을 풀자고 그래요. 근데 극우가 이렇게 이 국민연합이 그 되게 당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르펜 때랑 지금 딸 완전히 르펜 때랑 달라요. 완전 다른 당이 돼 되게 버렸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쪽 극단에 있는 정당들이 서로 돈을 더 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네. 있고 걔들은 그러니까 돈을 풀자는 것만 보면은 극우하고 극자가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좌는 뭐가 다르냐면 분배 정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극우는 뭐냐면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마냥 돈을 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이제 중도에 있는 집권 세력의 소수인데 양쪽이 다 돈을 풀자고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얘네 안 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얘들은 어차피 파산으로 지들이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긴축을 못할 것이다라고 보니까 이제 국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불신임안이 이제 9월 8일 날 통과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프랑스의 신용도가 이제 큰 충격이 있으면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긴축을 못하고 이제 계속 가버리면 2, 3년 지나면 정말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오늘 1시간 가량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 정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자, 프랑스 사람들은 놀고 먹기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리에서 4년을 보내본 바, 그리고 지금 열심히 국내에 돌아와서도 공부하고 있는 바, 프랑스 사람들의 정체는 뭡니까? 네, 그래서 놀기 좋아하고 일 적게 하고 뭐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원래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했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이 영원한 건 없듯이 그게 이제 성장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경제 성장이 있어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여유를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수십 년간 여유를 누려왔기 때문에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거를 포기하거나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파국으로 가고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놀기 좋아할 만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놀기 좋았던 것이고 그럼요. 우리는 그냥, 놀고 먹을 수 없는 환경이기 네.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걔들도 이제 더 이상은 놀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아직도 그런 줄 알고 있고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우리보다는 더 앞서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왔냐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10년 20년 후에 다가올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 어스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입니다. 근데 정규직 과보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기회를 못 잡고 있다는 그 부분은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유럽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은 아니 뭐 유럽 걱정하지 말고 뭐 한국 걱정이나 해라 뭐 이제 이런 반응도 일부 있는데요. 사실은 다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그렇죠. 열심히 해놔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우리만의 제대로 된 한국만의 길을 찾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먼 나라 파리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얘기 지금까지 한 거죠. 네. 하여튼 첫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